헌법을 이제 직접 적용하는 헌법 적용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을 때 헌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이론이거든요. 헌법을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해주자. 즉 손실보상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을 적용하자라는 얘기인데 뭐 항상 그렇지만은 긍정설도 있고 또 부정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긍정설, 이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부정설은 뭐냐면 헌법 제23조는 그냥 폼으로 만드는 거다. 뭔 소리냐면 그냥 지금 당장에 손실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에 뭐 그걸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헌법 제23조 3항을 뭘로 보냐면 방침 규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방침 규정설의 경우는 규정설이 있어요. 방침 규정이란 말은 이 방침이란 말은 방향을 나타내는 침을 얘기해요. 이게 방침. 우리가 이제 방침 있잖아요. 뭐 미팅 했는데 미팅 해가지고 애프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그럼 오후 2시에 만납시다. 도서관 앞에서 만납시다 이랬는데 가서 그 학교로 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있는 학교로 갔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도서관 써놨어. 도서관에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오후 2시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시, 4시 돼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물 먹고 들어갔죠. 사실 이제가 나타났는데 이만 몰랐죠. 왜냐하면 도서관인데 이 방침이에요, 방침. 앞으로 2km. 여기서 나서.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여기가 도서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2km 더 가면은 도서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라는 맛에 영어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프로. 그래서 프로그램.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극장에 들어가는, 자, 오페라 극장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전개될 거예요. 라고 그림을 나눠줍니다.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규정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손실 보상을 해주고 살 거야. 흥부가 앞으로 우리도 하얀 밥에다가 고기 먹고 살 거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프로그램 규정인데 방침 한번 봐요. 재량 같은 경우는요, 사법심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행정규칙도 원래는 그 법규성이 원칙적으로는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방침 규정이란 말은요, 그 자체가 뭐냐면 법적 구성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훈시 규정, 방침 규정이라는 거는요,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의미예요. 의미가 뭐냐면 그 자체가 법적 구성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법 조항처럼 생겼지만은 이거는 완전 허당이에요. 이런 뜻이 바로 뭐냐면은 방침 규정에서 방침 규정설은 부정하는 겁니다. 긍정설이 있어요. 긍정설에서 주로 나오는데 긍정설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럼 바로 적용 가능하지 뭐. 이 바로를 직접이라고 합니다. 직접 적용설 있어요. 바로 적용 가능하지? 이 직접 적용설 있죠. 그런가 하면은 바로 적용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은 헌법이고 보상이라고 할 때 그 법률을 원칙적으로 법률에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적용은 좀 그렇다. 조금 그래서 간접 적용설이 있어요. 간접 적용설이 있는데 직접 적용설의 경우는 종류 두 종류에서 직접 적용된다 할 때 적용의 대상, 즉 구속을 받는 대상이 직접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가 중요한데 직접 보통 국민을 대상하잖아요. 그러나 국민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직접 적용설 두 번째냐 우리가
광의에, 넓은 의미에 이게 이제 졸지의 광이 되는 거죠. 광의에 직접 적용성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협의어, 좁은 의미의 오리지널이죠. 이런 직접 적용설이 있어요. 우리가 법이 적용된다 할 때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냐?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적용의 대상, 이건 다시 말해 이런 구속을 받는 법적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는 국민을 직접 구속해요.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걸 얘기해요. 국민을 구속하죠. 그래서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구속의 대상은 국민을 구속하는 건데, 국민을 구속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국민을 구속할 때는 바로 뭐냐? 그럼 바로 이게 국가가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니까, 이 경우 이제 구제는 어떤 구제가 가능하냐? 이거는요, 행정상의 손실 보상이 가능한 거죠. 헌법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입법부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셈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직접 적용하긴 하는데, 국민을 적용하는 게, 국민에게 아니고, 입법자, 아까 전에 법을 만드는 자를 구속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얘들은 뭘 강조하냐면, 아까 전에 헌법에서 헌법 조항이죠. 이런 헌법 조항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보상한데 법률로서 보상을 법률로서 하되를 강조합니다. 공공에 필요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제한이 있을 때는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는 그 제한은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하라. 법률로서 하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는요. 이거는 입법자를 구성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구성한다. 국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입법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둬야 되는데 입법 의무가 있는데 입법 의무를 이행을 안 했어요. 즉 입법 부작위가 된 거죠. 이러한 입법 부작위에 의한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거는 위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고, 따라서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위헌, 무효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헌이란 말 자체는 헌법을 위반했다는데 이거는요, 헌법도 법이니까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손실보상을 받아야 될 사건인데 입법자가 정당하게 보상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더라면 손실보상으로 갔을 건데 입법자인 의회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입법 부작위로 해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거는 국가가 행정상의 손해배상, 위반 작용에 대한 이러한 손해배상으로 성질이 바뀐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잘 알겠지만은 이 위헌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입법 부작위, 국회가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때 입법은요 보상 규정입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위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요게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691페이지에 보면은 판례가 1번에 입법 부작위한 재산권 침해 위헌성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철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철도청이었죠. 이러한 철도청이 발족될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미군이 한국에 진주해 왔을 때 그 당시의 사정에서는 우리나라 철도가 여러분들 잘 알죠? 구한말에 철도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철도 부설권이 막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안 되면 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그 철도가 실질적으로는 사철이었어요. 철도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주식회사가 담당했었는데 미군정에서 이걸 합쳐가지고 한 개의 국철로 만들고 했어요. 국철로 만들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미군들이 보상하니까 귀찮잖아요. 미군정에서 귀찮으니까 그거는 새로 만든 정부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보상해줘라 하고 설정 넘겨버린 거예요. 일이 귀찮으니까. 근데 그게 해방되고 나서 이제 뭐냐, 그 이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겠어요? 이승만이 만들려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고, 이공화국은 빨리 끝나버리고, 또 박정희도 만들려면 아니고, 전두환도 만들려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1987년도에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농협이란 이 제도는요, 농업협동조합은 따지고 보면 이거 원래 외놈들 있을 때부터 있는 제도예요, 원래는. 순수한 협동조합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관료제도지. 그럼 어쨌든 간에 그 농협이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갖고 있었는데, 조선철도 주식회사에 관한 주식을 강제로 수용당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내놔라, 돈 내놔라 이러니까 나온 판례예요. 입법자에게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입법자에게는 입법 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의 시기 역시 입법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일관된 판례입니다. 좀 이따가 더 중요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판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설사 이 말입니다. if, 영어로 if입니다.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 위헌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사설철도회사에 재산 수용에 관한 보상 절차 규정을 두고 있던 군정법령이 폐지됨으로써 재산 수용에 대한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이 얻게 되어 위 회사의 재산관계 권리 가운데 손실보상 청구권을 가진 자 및 이를 승계 취득한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얻게 되었음에도 30년이 지나도록 그 보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즉 위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배라는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그 밑에 직접 보상 규정이 없지만 보상 규정을 인정한 사례에 보면 하천법이죠. 하천법에서는 동법 시행으로 국유화가 된 당의 제외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 규정을 둔 바가 없었으나, 같은 법 74조의 손실보상의 규정은 보상 사유를 제한적으로 일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시적으로 일가한 것이어서 국유지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이 법조를 유추 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하고는 약간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많은데 그런 사건이고요. 예,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방금 이런 걸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고 뭐냐면 이런 손해배상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판례의 일부 판례, 모든 판례가 아니고요, 이런 일부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 간접 적용설인데요. 아주 중요해요. 이 간접 적용설은요, 간접 적용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유추 적용설이에요. 유추 적용한다, 유추 적용설 이렇게 말씀인데요. 이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뭐냐면 공서양속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학설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학설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좀 헌법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약간 헌법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제가 쓸 때부터만 신경 쓰면 되는데, 독일은 좀 단순해요. 독일의 한스 하면 바보 한스 이렇게 쓰듯이, 독일의 게르만 애들은 좀 뭐랄까 되게 단순합니다. 사회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속임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독일은 이제 뭐 잘 알다시피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1919년도에 처음으로, 뭐 다른 나라는 이미 18세기 때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처음 만들어 보는 거야. 게르만 민족 사상 처음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 때는 이미 뭐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지. 우리 옛날에 뭐 전화기 보면 청색 전화기가 이런 전화기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다이얼식에서 또 버튼식으로 넘어와서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넘어온 거잖아.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유선 전화기를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냐, 자기들도 전화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유선장이 안 되고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들어온 거지. 이 자기들이 이제 그랬을 때 이왕 늦어진 거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서양은 이미 뭐냐, 개인주의가, 자유주의가 크게 달해가지고 그 개인주의의 결과물로서 1차전인가 2차전을 겪게 되고, 그걸 겪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 사회적인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복리국가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거 과정을 미리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제도만 골라 잡는 거야. 그게 이제 첫째로 뭐냐, 국민주권주의 잡았어. 또 법치주의도 잡고 권력 분립도 하고 또 사회적 시장경제도 채택하고 사회권적 기본권도 처음부터 그냥 바이마르법에다 규정했어. 그래서 이 바이마르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 돼.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 넣었는데 문제는 좋은 것만 골라 넣어가지고 잘 됐나? 안 잘 되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야 돼. 그게 독일은 이제 그 당시 생각하는 게 국민주권주의고, 국민의 의사가 결국은 최고의 의사다. 국민의 의사라는 게 제일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국민의 의사가 뭐냐? 다수결이거든. 근데 국민의 개개의 의사가 다 다르니까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이 바로 뭐냐? 히틀러 나치 정권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독일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독일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쪽은 사회주의가 좋다, 한쪽은 자본주의가 좋다, 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독일은 어느 제도가 좋은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야. 독일 생각하는 사람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다. 이건 국민의 어떤 주권자의 결단이 헌법이고 그 헌법에 맞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좋은 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자본주의는 항상 좋고 또는 사회주의는 항상 좋고 이게 아니고 국민이 결정하면 좋은 제도, 국민이 결정하는 그게 바로 제일 좋은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도에 있어서 어떤 사상이나 가치에 있어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보니까 그게 가치관의 중립성이 난 거예요. 따라서 다수결에서 결정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이 중요한 거야. 내용보다는 뭐가 내용이다. 그래서 형식적 민주로 가는 거야. 독일의 건대는 형식적 민주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권력 분립이 되게 강조됐던 거야. 그래가 결과가 뭐냐? 내용을 안 따지는 거지. 안 따졌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히틀러 같은 그런 불상사를 만나게 돼. 그래서 2차전이 끝나고 나서는 안 되겠네. 이거 그냥 사상의 자유시장 또는 가치관의 중립성 뭐 어느 것도 다 좋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치관 하나 만들자.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 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시대와 사회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또 붕괴될 수가 있잖아. 그 고정되면은 또 문제되니까 어떻게 할까? 뭔가 가치가 있긴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나라, 뭐 군주제, 공화제, 민주제,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보다 또 상위 개념으로서 어떤 불변하는 그런 하나의 가치를 좀 잡아내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뭘까? 그런 게 너무 또 딱딱해, 너무 있잖아요. 구체적이 되면 나중에 붕괴되기 쉽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는 없고, 그 생각한 게 뭐냐? 바로 게르만 민족의 이때까지 살아올 때 갖고 있는 게르만 민족 고유의 전통적이고 지금까지의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냐? 공서양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기본권도 또 어떤 통치권도 게르만 민족의 공서양속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공서양속이 최고의 가치로 올라가 버린 거야. 독일 놈들은 또 우리나라처럼 헌법적으로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따라 놓는 게 아니고 걔들은 또 철저히 또 거기에 또 그걸 지켜나가요. 그러면 이제 게르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이고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냐? 손실 보상 관련 생각해 보니까 게르만 부족들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그 자기 부족을 위해서 어떤 가부가 있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가부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었어. 그러면요, 그 부족이 그 예를 들면 이 가부를 먹여 살리는 거야. 왜냐하면 한 부족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게 그거는 어떤 전쟁을 할 때 그 사람이 막 밭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자기 배를 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뒤에 산을 내놔가지고 목재를 내놓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종류를 안 가리고 일반적으로 종류를 안 가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잖아요. 희생을 당하면 그거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 부족 전체가 보상을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거야. 그 아름다운 공서양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일 헌법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공세양속인데, 그래서 이 독일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가 공세양속인데, 공세양속에서 뭘 추출해내냐 하면, 공세양속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경찰 분야면 경찰 분야가 있겠는데, 손실보상 분야에서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게르만 전통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따로 특별한 분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게 되면 그 부족이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법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희생 보상의 법리라는 게 있다라고 추천하는 거야. 즉 이걸 뭔가 다시 말하면 헌법에서 사실은 따지면 이러한 헌법의 독일 헌법입니다. 이러한 독일 헌법의 사실은 이러한 공서 양속에서 일반적 희생 보상의 법리를 추출해내요. 그래서 일반적 희생 보상의 법리에 이제 이러한 근거해가지고 간접 지용세 현상인데 이러한 일반적 희생 보상의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독일의 법원이 많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이 있잖아요. 그럼 뭐를 우리가 뭐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독일의 통상법원이라고 합니다. 통상법원에서 우리가 이게 통상법원이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아닌 이거야. 헌법재판소가 아닌 통상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근데 사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보상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주려고 이제 머리를 만든 이론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입니다. 또 하나가 이러한 수용적 침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손시반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밖에 구제 방법 할 때 공부하는 건데 바로 이런 이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손실보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헌법에서 또는 다른 법률에서 침해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침해 근거 규정에 들어있는 침해의 내용의 강도를 봐가지고 그 강도가 수인의 가능성을 넘어섰을 때는 즉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야기할 때 경계이론이라고 그래요. 아직 안 배웠는데 좀 이따 이러한 경계이론 그래서 이러한 경계이론과 가까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공세양속설이 간접적용세다 이런 것보다는 도로 이로부터 일반적 희생 보상의 법리를 추출해가지고 수용 유사적 침해이론 또는 수용적 침해이론 또는 경계이론하고 관련이 깊은 학설이 뭐냐 간접적용설 또는 공세양속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게 되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제 가급적이면 순서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손실보상 청구의 성질 들어갑니다. 법적 근거한 다음에 이제 성질 들어가죠. 손실보상 청구의 성질 들어가죠. 첫째로 공권이냐 사건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강항상의 다수는 공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권으로 보는데 따라서 만약에 구제한다면은 이 행정소송이 될 것이고 행정소송 중에서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막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막연한 얘기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가능성이 적어요.
왜 이게 막연하냐면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은 각 개별법마다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요, 한번 볼까요? 과거에 이제 공익사업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공특법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손실 보상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협의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협의 절차의 일반법이었어요. 협의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법이야. 협의에 절차면 일반법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 다음에 어떠냐? 그 다음 단계에서 법이 있어요. 그 법은 토지 수용법이에요. 이런 토지 수용법은 이제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에 대한 재개를 하죠. 그래서 이런 토지 수용 재개의 일반법이거든요. 둘 다 일반법이었어요. 이랬을 때 이라는 법인데,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뭐라고 하냐? 사법으로. 그래서 저 협의에 관한 권리를 사건으로 보게요. 그래서 이런 사법이니까 이런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토지 수용에서 협의는 다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판례는 사법행위로 본다. 즉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요. 토지 수용법에서 재결은요,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재결에서 취소 가능하니까 항고소송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법만 해도 이렇고요. 이게 합체돼가지고 바로 뭐냐? 그 뒤로 공익사업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익사업법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공익사업법. 이 합체돼가지고 공익사업법으로 판결을 거듭나게 되는데, 공익사업법의 경우에도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익사업법에서 뭐 이런 거 있죠. 공익사업법의 경우는 행정소인 이러한 당사자 소송으로 본 판례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보상금의 증감, 보상금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는데 정액해달라 또는 감액해달라, 깎아달라 이러한 정감을 이러한 청구하는 이러한 소송이 있는데 이거는 당사소송이 되고요. 또 만약에 항고소송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재결을 취소해달라 하는 이러한 재결 취소 같은 건 항고소송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고요. 그러면 잘 알겠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법이 공익사업법밖에 없나? 아니거든요. 그 전에 하천법도 있단 말이에요. 하천법 이것도 너무 웃기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네요. 하천법인데 하천법 똑같은 하천법도 여러 종류가 많은데 하천 조항이 많은데 물론 내용은 좀 그때그때 다르죠. 부칙은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부칙 제2조인데요. 하천 부칙 제2조는 잘 알다시피 그 하천변의 땅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약해요. 근데 때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받으라고 공고를 해도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년만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준 시간 안에 지나면 재척기하니까 사라져서 못 받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돈 안 나니까 좋긴 하지만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시 있잖아요. 특례법을 둬가지고 기간 지난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법도 있잖아요. 이런 법에 의한 소송도 과거에는 뭐냐? 이거 뭐냐? 민사소송을 의해요. 즉 사건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인데 지금은 우리가 뭐로 보냐면 지금은 행정소송인, 이거 시에서 많이 나와요.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보상에서 뭐 이거만 있나?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환매권 같은 것도 있는데요. 환매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학설에서는 다수는 공권으로 보지만은 판례는 사건으로 본 판례가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도 변화되고
또 잘 알겠지만 손실보상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개별법은 법마다 다 내용이 다른데 그거를요 일반화시켜서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4번에 손실보상의 원인 들어가죠. 원인 들어가기 전에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성의 성질을 과거에는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손실보상금의 시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소정의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 라는 판례가 나와있죠. 그런 것들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원인, 즉 요건입니다. 즉 손실보상을 받으려는데 참고사항이 나오는데요. 손실보상 관련해서 여전히 보상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는 보상의 요건, 즉 공용침해 요건을 아울러 중시하는 입장으로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는 재산권의 가치 보장 또는 보상 보장을 중시하여 손실보상 요건 가운데서 특히 특별한 희생의 문제에 대해서만 주로 고찰한다. 반면에 후자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을 중시하여 특별한 희생 이외에 여러 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한다. 재산권의 가치 보장의 논리는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라는 법은, 법의 이제 그 맥심을 얘기죠. 법의 격언 할 때 그건데 법원에서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 나오는데요. 이 말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한번 설정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알아두면 좋은데요. 아까도 봤지만은 아까 전에 그 텃밭 있잖아요. 텃밭에 땅을 고수하는 쪽으로 뭐 초점을 두는 수가 있고, 땅을 안 뺏기려고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있고, 어차피 땅은 뺏기니까 돈을 받는 데 초점이 두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받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가치 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 하는데, 존속 보장은 땅의 존속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첫째로 이러한 방어하라. 먼저 수용 안 당하려고 노력하라 이거야. 수용 안 당하는 쪽에 노력하고, 안 될 때는 그리고 뭐냐? 그리고 이제 청산하라 그죠. 그래서 그리고 청산하라. 안 될 때는 청산, 돈을 받아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보상, 이게 청산은 바로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방어는요, 바로 뭐냐면 이 손실 보상할 때 이러한 침해 요건에다가 총점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 가치 보장은요, 결과적으로 뭐 땅이고 뭐고 안에 그게 나서 하나의 재산적 가치니까, 가치 보장의 경우는요, 일단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인용하라, 받아들여야. 그리고 청산하라. 이거는 초점이 뭐냐면은 청산에 초점이 있어요. 이거는 방어에 초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존속 보장 이런 말 쓰는데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인데 재산권 나오죠. 공권의 침해인데 침해의 직접성 나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침해가 직접적이라 되고 구체적인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 공공의 필요해야 되고 적절한 침해가 된다. 특히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경계 이론하고 분리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요건 나오는데,
손실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필요에 의한 그 다음에 적법한 그 다음에 공권력에 의한 공권적인 이러한 재산권에 관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침해가 특별한 희생이라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항상 다른 건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침해는 항상 그 자체가 이러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라 되지 간접적인 침해는 법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권적이란 말 중요하죠. 공권적이란 말은 권력적인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쓸 때 얘기합니다. 비권력적인 작용으로 인한 침해는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부한 이건 다 됐죠. 나오는데 적부한 침해다 이건 뭐 되는데 중요한 건 특별한 희생이란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특별한 희생이고 어느 정도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의 구별 기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제 잘 알겠지만은 그린벨트,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국가는 말이죠. 사회적 제약으로 보고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가혹한 제한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정부가 돈이 없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곧 죽어도 돈 없다 소리는 안 하죠. 이론적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나 둘 다 사회적 제약으로 보긴 보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 입장은 뭐냐면 무조건 사회적 제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국회가 만약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해줄 수 있는 거지만은 국회가 법을 안 만들었을 때 그걸 보고 국회 보고 위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도대체 어떤 침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과연 특별한 희생이냐 아니면 이런 사회적 제약이냐 하는 데 대한 구별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제 구별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구별 기준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어떤 침해가 있는데 이게 과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한데 손실보상이 가능한 희생이냐 손실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희생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구별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하나는 분리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경계이론이 있죠. 그래서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연관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고 저는 이걸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분리론은 뭐냐면 이런 얘기 아까 전에 초점은 역시 똑같아요.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을 때 손실 보상이 가능하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분리론은 뭐냐면 침해 따로 보상 따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데 경계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면 이러한 침해죠. 침해에 이러한 근거 규정. 그럼 우리 어떤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의 내용에서 침해의 정도 또는 강도, 그죠? 이러한 침해의 강도가 약한 것도 있을 거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국가가 지적을 청량하게 해가지고 산의 정수리에다가 일정한 표지석, 이렇게 지적 청량을 위한 표지석, 가로세로 한 10cm 되는데 그거 박았다고 해가지고 손실보상해놔라. 그거는 좀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철탑을 세운다. 그거는 보상해줘야 되겠죠. 이게 침해의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 할 때 침해의 정도인데 침해의 정도는 수인의 가능성이에요. 상대방이 이러한 수인의 이러한 가능성, 즉 침해의 정도가 세가지고 수인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러한 정도에 의해서 또는 강도에 의해서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해의 근거 규정에 보면 침해의 내용이 나오는데 침해의 내용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일정한 상태를 수용할 수 없는 정도를 넘었으면인데 숨어있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로란 말 쓸게요. 따로 보상 규정이 없이도라 합니다. 없이도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침해, 여기까지가 침해, 여기까지가 보상,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침해의 정도가 좀 세져가지고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즉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문지방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에서도 문지방인데 문지방 이쪽은요 거실이고 문지방 이쪽은 안방이 되는데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건 뭐냐?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뭐냐?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런데 분리는 전혀 달라요. 침해에 관한 근거 규정 따로 있고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 따로 있는데 아무리 침해가 뭐 수인의 한도를 넘고 그건 상관없고 보상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보상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러한 특별한 희생은 사실은 이러한 침해의 근거 규정, 이러한 침해의 근거 규정 외에 이 말은요 따로 또는 분리하여 뜻이죠. 침해의 근거 규정 따로 있고 우리가 뭐 따로 국밥이는데 밥하고 국을 분리한 거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외에 따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지 보상할 수 있다. 즉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은 보상해 줄 수 없다가 분리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론인데 이게 이제 이런데 뭐 이걸 보고 이제 분리이론 할 때는요 뭐 이론적으로 이제 보통 분리론이라고 시험에 나오지 불연속 이론 분리됐으니까 연속이 안 됐으니까 불연속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경계 이론의 경우는 연속성 모델 또는 연속 이론 이렇게 하는데요. 연속성 이론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 모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이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판례인데 분리 이론의 경우는요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이거는요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다 분리론을 지탱하고 있어요. 즉 국회가 따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판례가 뭐냐면은 바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유명한 판례죠.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판례는 그 자체의 내용이 매우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보면은요, 658페이지인데요. 어, 699페이지에 6번 보면 판례가 나옵니다. 도시계획법 6번 판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계획법 21조에 규정된 개발구역 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 규정인데 위헌이 아니란 거예요. 다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나오죠. 다시 나옵니다. 1번. 1번의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은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번.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21조는 헌법 제23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토지 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 주장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과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 재산권은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되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그냥 땅 갈아가지고 농사 짓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강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진다. 토지 공개념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부동산 가격의 앙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고, 부동산에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부를 창출했지만은 자기가 그러한 국부의 창출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됐고요. 건너뛰어서 이제 다 봤는데 마지막 7번에 입법자가 도시계획법 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 규정은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나옵니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는데, 이게 보면요, 계속해서 뭐냐면 헌법재판소는요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또는 뭐냐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의 재량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 한번 다시 얘기하면요,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이러한 제한을 하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이러한 보상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은 뭐냐면,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보상 규정을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적으로 뭐냐, 합헌이라는 얘기는요,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합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국회가 그런 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즉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인데요. 이러한 입법 부작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입법 부작에서 이거는요 합헌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두고는 그건 어디까지나 의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는 말은 그런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안 두었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정도가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도 지정 당시에 논밭이었는데 논밭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대지로 전환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대지였어. 지정 당시에도 이미 대지였는데 그 대지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땅인데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정 당시, 이러한 지정 당시의 이러한 지목으로도 이러한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그것은 뭐냐? 이거는 헌법에 안 맞다. 헌법 불합치죠. 헌법 불합치란 말은 원래 위헌이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은 위헌으로 결정해버리면 그 법 조항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때까지 입법 촉구 여기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해당 여기에 대해서 입법 촉구 법을 만들어라고 촉구를 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위헌 결정을 안 내리는 걸 얘기할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헌법 재판에서는 그렇게 돼가고요. 경계이론을 아까 공부했죠. 경계이론의 경우는 그래서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독일에서의 통상법원의 판례죠. 이런 독일의 통상법원이 처음에는 헌법이죠. 이런 헌법을 유추 적용한 거죠. 유추 적용했다. 헌법에는 공서양속설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서양속설 유추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 희생 보상의 법리를 추출해낸 다음에 여기서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이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수용적 침해의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계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상법원이 독일의 헌법을 해석해가지고 수용 유사적 침해 또는 수용적 침해 이론을 적용해서 구제범위를 넓혀가니까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일반적 희생의 보상 법리라는 이 이론을 제동을 걸어요. 그 제동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독일에서 자갈 채취 사건입니다. 이러한 자갈 채취 사건은 바로 이러한 수용 유사적 침해나 수용적 침해, 즉 공서양속설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서양속설에 의한 이러한 수용 유사적 침해죠. 이러한 수용 유사적 침해의 법리,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죠. 이러한 제동을 건 사건이 바로 뭐냐? 자갈 채취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거 공부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갈 채취 사건은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은, 자갈밭을 가지고 있는 그 업자가 있잖아요. 자갈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상수도가 있나 또는 또도 그 기름관 있죠.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포크레인을 끌고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갈을 채취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독일에서 다른 아무 구제수단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구제수단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구제수단에 의하면 자기가 소송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길 가능성이 좀 적고 독일의 이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공서양속설을 확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니까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는 뭐냐면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면 좋은데 그러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가지고 법에 흠결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그 법 제도를 빨리 보완해가지고 그 내용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자꾸 애매한 독일 헌법의 최고의 가치인 공서양속이라는 이런 모호한 개념에서 자꾸 해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제도가 바로 저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러한 경계 이론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경계 이론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구별 기준이 뭐냐면 형식적 구별설이 있고요. 또 이러한 실질적 이러한 구별설로 나눠지는데 옛날에는요 사실은 분리론과 경계이론도 설명 안 해주고 바로 형식적 기준설 또는 실제 기준설 이렇게 했는데 형식 기준설은 별거 아니고요. 당사자를 기준합니다. 즉 침해를 받는 당사자가 불특정의 다수이면 사회적 제약, 특정인이면 그러면요 특별행생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하기 때문에 외놈들은 인류수라고도 말했고요. 실제적 기준서는요 침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침해에 대한 이익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면 특별행생,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 또 침해될 때 수인의 가능성이 있을 때 즉 어느 정도 그